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식품공학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최기혁입니다. 네,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의식주라고 하지요. 근데 의식주 중에서 생각해보면 옷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집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즉 먹을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식품공학과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번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맥도날드사의 맥너깃이라는 상품인데요. 맥너깃은 20세기 후반 쇠고기 가격 상승과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로 맥도날드사가 값싸고 새로운 고기가 절실하게 필요했고, 그 결과로 닭고기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닭고기는 세계의 다른 인종들에게 널리 판매할 수 있었고, 생산비가 훨씬 저렴했습니다. 또한 곡물의 고기 전환율이 소보다 3배가 높다는 점이 한몫을 했지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닭고기가 매우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매우 다양하게 소비자용 제품으로 전환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의 새로운 육가공 기술 때문인데요. 육가공 기술 중 하나에 바로 기계적 분리라는 과정이 있는데, 기계적 분리라는 과정은 닭고기를 본체 같은 망을 관통하여 슬러리, 즉 고체와 액체 상태의 혼합물로 만들어서 여과기를 거쳐 다시 생성합니다. 이때 화학 결합제를 사용하는데, 이 화학 결합제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맥너겟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핫도그 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화학 결합제의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맥너겟이라는 것은 1983년에 대량으로 시장에 선보인 이후 1년 만에 버거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맥도날드를 닭고기 판매 세계 2위의 회사로 만들었는데요. 그 모든 것이 바로 맥너겟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식품공학에 대해서 가공과 저장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 것인데요. 식품공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이 어우러진 학문으로, 물리는 식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적 원리를 탐구할 때 필요하고, 화학은 그 속에 화학 반응, 그리고 생명과학은 효소나 미생물 같은 것을 탐구할 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공학은 보시는 것과 같이 식품 가공, 저장, 유통의 효율성을 탐구하는 학문이고, 이 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추후에 식품회사, 국가기관, 외식산업체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까 목차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저는 이번에 가공과 저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데요. 가공은 동결건조와 발효식품, 그리고 저장은 통조림과 레토르트 식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동결건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 것인데요. 동결건조는 작년 화학2 시간에 더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다룬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동결건조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작년에 비해 더 심화적이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데요. 동결건조는 크게 4가지의 단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프리트리먼트라고 사전 작업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동결건조에 필요한 공식을 검토하고 이 안정성을 향상하고 형태를 보존하고 과정 개선을 위한 요소를 추가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프리징이라는 단계인데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온도를 낮춤으로써 물을 얼리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특이한 점이, 동결건조법은 원래 일반적으로 결정이 클수록 용이한데, 그래서 결정이 크게 만들려고 물질을 천천히 냉각합니다. 하지만 식품과 살아있는 생물에 대해서는 만약에 얼음 결정이 크게 되면 세포 벽을 파괴하여 질감이나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얼음 결정을 작게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징이라는 단계에서는 급속 냉각하여 결정을 작게 한다고 할 수 있죠.
이제 다음은 프라이머리 드라잉이라는 주 건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압력을 낮추어서 물을 얼음에서 바로 수증기로 바로 승화시키는 단계입니다. 근데 동결 건조라는 말과 약간 상반되게 이 과정에서는 약간의 열을 공급해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승화시키는 데 필요한 잡내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잡내를 공급하는데 만약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열을 공급하게 되면 세포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열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분 진공관이라는 것을 기구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진공 상태는 일단 승화 과정을 촉진시키고 또한 기체 냉각기라는 걸 사용하는데 기체 냉각기를 사용함으로써 수증기가 다시 얼음으로 변화하는 것을 막고 그럼으로써 수증기가 진공 펌프로 도달하는 것을 막아 그 과정을 약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컨더리 드라잉이라는 단계인데요. 앞서 이 프라이머리 드라잉이라는 주건조 단계에서는 얼음이 다 제거됐는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얼지 않은 물 분자를 제거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물 분자와 냉동 물질 간의 안 좋은 화학 반응을 미연에 방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에서는 보시다시피 압력을 조금 더 낮추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탈착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이제 이 단계가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면 남아있는 물의 함량은 거의 1에서 4%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동결건조를 이용한 식품인데요. 동결건조법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혈청을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이 물질의 구조와 화학적 성질의 보존을 매우 용이하게 함으로 해서 여러 분야에 쓰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식품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왼쪽 위에는 이 동결건조법을 이용해서 만든 아이스크림인데요. 이 아이스크림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목을 끌게 되고 그럼으로써 추후에는 이 우주식품에 대해서도 동결건조법을 이용해서 개발하게 되고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도 김치도 동결건조법을 통해 우주식품으로 개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왼쪽 밑에 사진은 동결건조법을 이용해서 만든 인스턴트 커피인데요. 인스턴트 커피뿐만 아니라 라면, 건더기 스프 같은 이런 식품도 동결건조법을 이용해서 모두 공통적으로 식품의 맛, 색, 영양소를 변질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밑에 그림은 동결건조를 이용해서 만든 과일, 일종의 과자인데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즐겨하는 먹거리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효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본적인 상식만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그러는데요. 발효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학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젖산 발효와 알코올 발효 그리고 아세트산 발효가 있습니다. 젖산 발효의 화학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당을 분해하여 젖산과 ATP를 생성하는 반응인데요. 젖산 발효는 젖산균이나 동물 근육에서의 작용으로 젖산을 생성하는 반응을 말하는데 젖산균은 대표적인 유익한 균으로서 안 좋은 유해균을 죽이고 당류를 분해시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물 근육에서 이 젖산 발효가 진행되었으면 젖산이라는 게 우리 몸의 피로물질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과격한 운동 후 약간의 스트레칭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알코올 발효인데요. 알코올 발효의 화학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코올 발효는 효모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효모의 작용으로 이 C2H5OH라는 에탄올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에탄올은 이 알코올 발효는 술이나 빵 제조에서 사용되고 만약에 알코올 발효로 술을 제조했을 때 만약에 술이
산소와 접촉하게 되면 바로 아세트산 발효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 아세트산 발효가 진행되게 되면 술이 쉬게 됩니다. 그래서 술이 쉬게 된다는 말은 그 식초와 같이 변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 인류의 한 역사를 바꿨다고 할 수 있는 통조림 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조림은 처음에는 1804년 프랑스 산업장려협회에서 물질 보존을 위한 그 공모를 했는데, 그래서 아페르라는 사람이 제시한 명조림이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영국에서 뒤따라 1810년 영국 런던의 듀란드라는 사람이 병조림보다 더 가볍고 튼튼한 용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주석깡통이라는 걸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조림이 많이 발달하고 연이어 캔따개라는 것도 진화하게 되고, 캔따개의 그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팝타캔이라는 가장 꼭대기에 한 손가락으로 그 통조림을 딸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 유통되는 그런 방식에 고안되게 됩니다. 이 팝타캔 방식은 1959년 프레이즈가 고안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토르트 식품이라는 것을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토르트 식품은 저장을 목적으로 한 식품으로, 저장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유통기한이 비교적 다른 상품보다 깁니다. 이렇게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하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체로 이러한 형태를 가진 식품들이 다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토르트 식품은 조리된 식품을 밀봉해서 고온에서 가열살균한 제품으로 공기와 강선이 차단된 상태에서 장기간 식품의 보관에 유리합니다. 이렇게 가공과 저장에 대해서 일단 중심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이유는 식품공학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식품공학은 식품 생산에서 유통까지를 총망라하여 효율성을 책임지고, 더불어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탐구해서 궁극적으로 인류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식품공학이라고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약간 방향을 달리하면 인류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또한 식량난에 대해서 원초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맥너깃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소개해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식품공학이 이 현대의 흐름 즉 유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당시에 새로운 육가공 기술이 맥너깃 개발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 새로운 가공 기술이 이렇듯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사람들의 입맛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